사용할 수 있다. 즉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 기준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로 면적 계산할 때 용적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축법을 끝나고 이제 16강 들어갑니다. 16강은 이제 주택법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주택법은 약 14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 5문제나 6문제 정도가 주관식 단답형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택법 뒷부분에 공동택 관리 부분은 같은 2차 과목인 공동택 관리 실무하고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에도 배우고 또 공동택 관리 실무에서 배우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주자라든가 기타 뭐 관리 주체 또는 장기선 충당금, 뭐 장기선 계획, 또 하자 보수 보증금 같은 거 여러 가지 거의 입주자 대표이 등등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주목되게 되겠습니다. 일단 앞에 부분부터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택법 제1장 총칙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로 보면 페이지는 약 189페이지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우리가 제1장 총칙 들어가겠습니다. 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 생활에 필요한 가계 주택의 건설, 공급, 그 다음에 관리도 있습니다. 관리, 그 다음에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쭉 나가서 그 다음에 국민의 주거 안정과 그 다음에 주거 수준의 향상은 주거 수준입니다.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주택법 목적이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는 해마다 한두 문제 나옵니다. 꼭 나온다. 용어 정의는 매우 중요하죠. 거의 뭐 두 문제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주택이란 뭐냐?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오래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갑자기 이사 갈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다. 즉 아무나 와서 자고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아무나 와서 자고 가는 건 이건 여관 같은 것이죠. 숙박시설이죠. 그 일정한 세대원들만이 독립되게 주거 생활하는 것이지 똑똑똑 누구십니까? 잘 왔는데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가지고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게 되고 이때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즉 단독택 같은 경우는 뭐 전부가 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죠. 건축물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3층짜리 빌딩을 지어서 1층은 슈퍼마켓 세주고 2층은 미장원 세주고 3층은 주인이 산다. 그럼 3층만 주택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건축물의 일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주택이라는 것은 반드시 건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가봤더니 정원이 참 잘 돼 있더라. 이런 식으로 거기 부속 토지. 그래서 주택뿐만, 건물뿐만 아니라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 토지도 합쳐서 주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건축물의 일부도 주택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주택은 주로 어떻게 나누냐? 단독주택과 공동택으로 나누게 되죠. 이 단독택과 공동택은 이미 우리가 건축법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 용도 28가지 중에서 단독택, 공동택이 제일 앞에 2가지 나오죠. 이 중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공동택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바로 공동택 나오죠. 자, 공동택이란 뭐냐? 공동택은 첫째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이 쓴다는 것이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택이냐 아니냐는 여러 사람 쓰느냐 아니냐 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공동택용이죠. 구조가 공용으로 쓰는 곳이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복도 같은 거, 계단 같은 거 이런 거 보겠습니다. 공동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죠. 그 설비나 이런 구조를 갖다 공동 사용하는 겁니다.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는데 그 공급 기준, 건설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공급 기준하고 건설 기준을 고려해서 따로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동택의 기본적인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동택 배웠죠. 몇 가지가 배웠을까요? 이렇습니다. 건축법상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뭐죠? 주택법이죠. 주택법 배우는 거죠. 주택법상 공동택 어떻게 되냐? 이 건축법 4가지 공동택 중에서 주택법은 3가지만 빌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다세대주택만 빌려 쓰고 기숙사는 빌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택의 원전은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건축법입니다. 거기서 이제 4가지가 있었는데 3개만 주택법에서 차용해 쓴다.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택은 몇 가지다?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 낼 때 다음 중 공동택 종류를 갖다가 올바르게 짝지어서 골라보라. 이렇게 내면 시험지가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다음 중 건축법령상 또는 다음 중 주택법령상 이렇게 법을 갖다가 명시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숙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법상 그러면 기숙사 안 들어갑니다. 건축법령상 기숙사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주택법상은 3개가 되어 있고 건축법상은 4가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택법이니까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다. 여기 3가지가 나열되어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 3가지는 이미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제가 건축법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파트는 그냥 층수가 5층 이상이라고 아파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가 됩니다. 또 연립과 다세대주택은 층수로는 구분이 안 된다. 원칙적으로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4개층 이하입니다. 둘 다 똑같이. 그럼 뭐로 구분하느냐? 그 한 동에 주택으로서는 바다면적 합계로 구분하는데 660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연립주택이고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다세대주택이 되는데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한 평은 약 3.3제곱미터죠. 그러므로 660제곱미터라는 것은 약 몇 평을 얘기한다? 200평을 얘기하죠. 그래서 200평 초과일 경우는 연립주택이고 200평 이하일 때는 다세대주택인데 다만 시험지 될 때는 절대 평으로는 안 나옵니다. 꼭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3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볼 것 같으면 연립주택을 갖다가 구분하는 것이 많이 나왔어요. 이어서 3번째로 여기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 나오죠.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떠오르는 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고 계속적으로 시험지에 나오고 있고 2016년도 시험에도 역시 가장 유력한 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입니다.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란 어떤 것을 얘기할까? 보면은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이렇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아파트라고 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에 몇 호가 들어있어? 모두 세 채가 들어있죠, 위에. 여기만 해서 701호다. 그러면 여기 702호, 703호. 이게 이제 집합 건물입니다. 각각 소유권이 다른데, 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한 세대에서 이걸 또 나눠서 쪼개서 사용하는 거죠. 쪼개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쪼개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세대 구분형 공동택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그 집집마다 세대 구분형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아파트가 아주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무조건 다 하도록 하지 않고 일정 양만
일정 그 비율만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 하나 있죠. 여기 소유권 하나 있고 소유권 하나 있는데 이 경우 이걸 셋이 놀았으니까 만약에 세 집이 여기는 뭐 장인장모, 여기는 뭐 또 딸내미 살고 여기는 뭐 여기 뭐 살인애가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시다. 세 집이 살고 있다. 그럴 때 이거 소유권을 세 개 주느냐, 즉 구분 소유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때는 사용만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소유권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구분 소유가 안 됩니다. 구분 소유가 안 된다.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만 봅니다. 이용은 쪽에서 하지만 법률상 법적인 권리, 즉 소유권을 나눠서 쪼개는 건 아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택 용어정의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갖다가 세대별로 구분해 가지고 생활이 가능하다. 쪼개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 법적으로 소유를 갖다가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쪼개서 소유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체를 하나로 하죠. 그래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설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억 니은만 좀 봐드릴게요. 나머지 우리가 이제 심화 강의할 때 좀 봐드리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았으니까 기억 보겠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한다. 쪼개서 쓸 때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 욕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현관도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쪼갠다 하더라도 너무 조그맣게 쪼개면 안 된다. 그것이 니은입니다. 그래서 각 구분된 공간의 면적은 전용 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너무 조그맣게 쪼개면 안 되니까. 나머지 우리가 이제 약간 깐깐한 것이니까 심화 강의할 때 하면 되겠고, 일단 기본 개념을 알았죠. 세대 구분형이 그런 것이구나. 그 다음에 밑에 가보니까 세대수의 산정 이런 말이 나와요. 동그라미 2번. 이건 뭘까?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읽어놓고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세대 구분형 공동택 건설에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건설 기준에 의하면 관리사무실이다. 이때 이제 50세대 이상입니다. 50세대 이상일 때 관리사무실을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50세대를 살 때 여기는 한 집인데 세 집이 쪼개서 쓰고 있고 여기는 안 쪼개서 쓰고 있다. 이때 요거 세 집이 쪼개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걸 세 개로 볼 것인가? 이 세대수 산정할 때 아니면 그냥 한 개로 볼 것인가?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한 개로 계산한다. 이용만 세 집이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한 개로 계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쪼개서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두 개로 쪼개서 쓰든 세 개로 쪼개서 쓰든 몇 개로 본다고요?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금의 주택에 따른 구분이라 나오죠. 첫째,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아주 전통적으로 정제를 많이 나왔었어요. 물론 지금도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주택 종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국민주택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누가 많이 뜨고 있고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 뜨고 있죠. 왜냐하면 새로 생긴 거니까 한 2, 3년 전부터 이게 뜨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통적인 문제는 국민주택인데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뭐냐? 국민주택은 일단은 돈이 어디서 나왔냐를 구분합니다. 돈을 어디서 융자받았냐? 거기 보니까 자금에 따른 주택이죠. 자금에 따라서 돈을 어디서 융자받느냐? 여기 따라서 이 갖다가 지을 때 이게 바로 국민주택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데 국민주택은 융자를 어디서 받았냐 보니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즉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은 겁니다. 옛날에는 이걸 주택도시기금을 국민주택기금 그랬어요. 지금 요즘 이제 주택도시기금 그럽니다. 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일단 이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사이즈, 규모, 그 집집마다 세대당 규모, 면적이 전용면적 기준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다. 85제곱미터 이하. 다만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입니까?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수도권을 제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적은 1호 또는 1세대당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봐줍니다. 이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 국민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은 85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국민주택의 용어 정의할 때는 85 이하가 핵심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뭐가 더 핵심적인 용어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85제곱미터는 25.7평이거든요. 전용면적 평수로 하는 25.7평인데 이것이 분양평수 정도로 얘기하면 32평형, 33평형인데 이 32평형, 33평형은 꼭 국민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영주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만 가지고 국민주택이다, 민영주택이다 할 수는 없어요. 왜? 85제곱미터가 민영주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로 구분하는 거다? 자금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뭐로? 자금. 어떤 도금? 자금, 주택도시기금.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이 이제 공적인 어떤 그 이자가 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큰 거 지으면 안 되니까 그때서 나오는 것이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실 것은 뭐냐면 거기 1호 또는 1세대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좀 혼용해서 써준 경우도 있지만은 이 주택법에서는 단독택을 쓸 때는 1호, 2호, 3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공동택을 쓸 때는 1세대, 2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공동택이죠. 그러니까 아마 300집 있으면 300세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죠. 300호 그렇게 부르지 않고 엄격한 의미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호 또는 1세대당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국민주택은 단독택도 있을 수 있고 공동택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거기 1호 또는 1세대당. 그래서 단독택도 말이죠. 주택도시기금을 갖다가 융자받았잖아요. 그러면 국민주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85제곱미터 이하, 괄호 열고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왔냐? 거기 전용면적이라고 해요. 전용면적. 전용면적에서 이 85 또는 100 이하가 되는데 그러면 전용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겁니다. 바로 밑에 나오죠. 주거 전용면적 산정 방법. 이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즉 규칙 제2조 2항에서 이게 시행규칙입니다. 2항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단독택을 갖다가 전용면적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 바닥면적에서 일단 건축법상 바닥면적을 계산합니다. 다만 지하실하고 본 건물하고 떨어져 있는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은 제외한다. 이것이 단독택 계산할 때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한번 그려 볼까요? 단독택 주거 전용 면적. 일단은 바닥 면적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바닥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이 바닥 면적. 그래서 여기 이 단독택의 전용 면적은 이 바닥 면적 요겁니다. 그리고 뭐는 빼느냐? 이
본 건물하고 떨어져 있는 창고, 차고, 화장실을 뺍니다. 빼고 또 지하실도 뺍니다. 거기 지하실도 빼도록 되어 있죠. 지하실과 건축물과 분리된, 그럼 결국에는 뭐만 계산한다? 전입면적 계산할 때 단독택은 요것만 계산합니다. 요것만. 그런데 이 지하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여기입니다. 요거 문제 될 수 있어요. 왜냐? 지하실은 원칙적으로 전입면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간다. 다만 예외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 지하실을 뭐로 쓸 때 들어가냐 하니까 지하실을 거실로 쓸 때, 지하실을 거실로 쓸 때는 면적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거기 교재보고 할까요? 이렇게 돼 있죠. 단독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해놓고 가르고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라고 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지하실은 원칙적으로 전용 면적 계산할 때 빼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거실로 사용할 때는 면적에 포함시킨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하실은 전용 면적에서 뺀다. 다만 거실로 쓸 때는 지하실 면적을 전용 면적으로 집어넣는다. 포함시킨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다른 내용을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택. 공동택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히려 공동택이 잘 나오는데 거기 외벽의 내부선입니다.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외벽의 중심선은 건축법상 건축면적 계산할 때 외벽의 중심선이었죠. 이건 외벽의 내부선이다. 내부선 꼭 외우세요. 외벽의 중심선 X,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공유 면적도 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박스 안에는 복도 계단 같은 공유 면적,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공유 면적 이런 거는 다 전용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공동택의 전용 면적 계산할 때는 외벽의 내부선이다. 중심선이 아닙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국민주택 등. 국민주택 등이란 뭐냐? 국민주택 등이라는 것은 국민주택과 기타가 바로 국민주택 등인데 그 기타가 뭐가 있냐? 기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타가. 그래서 이걸 쉽게 쓰면 이렇게 되겠어요. 국민주택 등은 국민주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는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국민주택 등이다. 국민주택 등은 일단 국민주택 배웠죠? 금방 배웠고 근데 기타가 뭐뭐 있나 봅시다. 거기 등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요거 하나 있고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소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4명이죠. 그래서 앞으로 강의할 때는 그냥 제가 내 친구 그러겠습니다. 내 친구가 지은 거. 그래서 강의할 때는 내 친구 그런데 시험 문제 쓸 때 내 친구를 쓰면 안 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로 같이 다녀요. 그래서 내 친구가 지은 거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에 따른 민간 건설 임대주택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에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야.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내 친구가 지은 것도 역시 공민주택 등에 들어가고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 건설 임대주택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지은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 지었던 것은 아파트로 말하면 보통 30세대 이상 지은 걸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이즈가 다 얼마냐니까 규모가 다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럴 때 등에 들어간 것이죠. 이렇게 국민주택 등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임대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민간 건설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건설 임대택이 있고 또 하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둘 다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는 단위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이어서 민영택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올라와서 민영택. 이 민영택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민영주택은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민영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했다, 민영택이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 볼 때 민영주택 그러면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뭐라고 돼 있죠? 민영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한택을 말한다. 이렇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민영택이란 뭐라 본다고요? 국민주택 등을 제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형 생활택.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죠. 도시형 생활택. 실무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잘 나옵니다. 이게 우리도 나오고 잘 나와요. 도시형 생활택이란 뭐냐? 그 용어종이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택 용어종이. 도시형 생활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첫째, 300세대 미만입니다. 짓는 게. 300세대 미만이.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다. 국민주택 규모는 보통 몇 제곱미터 이하였죠? 85제곱미터 이하였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서 국토법상 도시지역에서 건설합니다. 도시지역. 이것이 바로 국민주택인데, 죄송합니다. 도시형 생활택인데, 그래서 도시형 생활택이란 300세대 미만이고, 그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주로 85제곱미터 이하이고, 한 세대당. 그 다음에 국토법상 용도지역이 도시역에서 짓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가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원명주택, 단정 다세대 주택, 단정 연립주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명주택, 단정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단정 연립주택 이 세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도 아시면 되겠네요. 남은 제가 심화 강의 할 때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기본 강의니까 원명주택 또 하나, 단정 다세대 주택 또 하나, 단정 연립주택 이렇게 세 가지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복합건축물, 복합건축입니다. 복합건축 제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도시형 생활택하고 다른 일반 주택하고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한 건물에 일부는 도시형 생활택이고 또는 일부는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볼까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택하고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단정 다세대하고 단정 연립택하고 단정 다세대택과 원명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주의할 것은 여기다가 꼭 적어 놓으세요. 단정 연립택 또는 단정 다세대택은 절대 누가 같이 못 들어가냐? 원명택과 함께 할 수 없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원명택하고 단정 연립하고 원명택하고 단정 다세대하고 절대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예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다음 갖고 있는 예외를 한다. 여기 예외도 그건 안 됩니다. 예외가 있다고 됐지만 예외도 뭐는 절대 안 된다. 단정 연립이나 단정 다세대는 원임하고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예외 봅시다. 어떤 예외인가 그럼? 첫째, 원명주택하고 그 밖 주택을 한 세대 함께 건축할 때 원명주택과 그 밖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한다. 이건 예외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도 단정 다세대와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정 연립이나. 두 번째, 땅값 비싼 것.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명주택하고 도시형이 아닌 걸 함께 지을 때 이건 예외적으로 괜찮다.
그래서 준주거지 상업지역 땅값 비싼 곳에서 원룸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뭐 정식인 아파트, 뭐 정식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걸 함께 건축할 수도 있다. 근데 박스 안에 동그란 1번에서 원룸형 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 한 세대 함께 건축하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를 갖다가 동그란 1번을 설명드릴게요. 이렇습니다. 거기 원룸형하고 그 밖의 주택 1세대 함께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원룸형입니다. 이렇게 원룸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9세대가 있는데 원룸주택인데 이때 만약에 그 주인이 여기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주인이 여기 살면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럼 주인도 어디 살아야 됩니까? 만약에 주인도 원룸에 살아야 되겠죠. 예, 주인이 원룸에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아주 주인이 원룸에 살기는 좀 너무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는 원룸형 관리하기 쉽게 하려고 주인이 사는 건 원룸이 아니어도 괜찮다. 원룸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즉 한 세대만 이렇게 터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여기 주인 살게끔 이렇게 원룸형과 그 밖의 주택 1세대 이런 건 괜찮다. 주인이 좀 넓은 데 살 수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190, 옆에 가서 4번 기타 주택 종류. 기타 주택 종류도 잘 나와요. 객관식, 주관식 다 나올 수 있어요. 거기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건강 친화형 주택 이런 거 있죠. 글자를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내용도 또 여러분들이 그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또 뒤에 준주택 이런 거. 첫째,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란 뭐냐? 일단은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이걸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관식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그 용어 뜻을 꼭 아셔야 돼요. 뭐냐?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거기서 첫째, 고에너지가 아닙니다. 저에너지입니다. 말장난 문제 주의하시고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 영어로 전환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다음에 주택으로 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은 보통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친화형 주택입니다. 일단은 건강친화형 주택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용어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건강 친화형 주택은 도대체 몇 세대 이상일 때 해야 될까? 외워야 되겠죠. 2번에 500세대 이상입니다. 500세대 이상일 때 이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세대 내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최소화합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건설된다. 이것은 이제 주택 건설 기준이라는 규정이 나오는 얘기예요. 일종의 대통령령급입니다. 대통령령급. 그래서 몇 세대 이상일 때 건강 친화형 주택 하려면 500세대 이상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10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사항을 고려되느냐? 밑에 첫째 기억,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의 사용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청정한 실내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한 사항 등등등 모두 몇 가지, 4가지를 갖다가 고려해서 건강 친화형 주택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꼭 알 것은 몇 세대 이상일 때 500세대 이상일 때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 대해서는 세 번째인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보시잖아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준주택으로 가시겠습니다. 준주택은 최근에 같은 2차 과목인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서 주관식 단답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걸 뭐라고 하냐? 글자 3개.
준주택 이렇게 적는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준주택 이렇게 적는 걸. 자, 준주택 용어 정의 보겠습니다. 준주택이 뭔고? 거기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쓴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보니까 나오죠. 첫째, 거기 다중생활시설 나오죠. 근데 거기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이것이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건축법 시행령 4호 그 다음 또 하나 몇 호가 있죠? 건축법 시행령 15호. 이 4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또 하나 15호는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그런데 거기 보면 다중생활시설이 있죠? 이 다중생활시설이 바로 뭐에 들어간다고요? 준주택이 들어가는데 두 가지가 있다. 준주택 들어가는 다중생활시설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 둘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다중생활시설은 전에는 뭐라 부르죠? 이걸 다중생활시설을 전에는 뭐라 부르죠? 이걸 전에는 뭐라 부르냐면은 고시원이라고 하죠. 고시원. 근데 지금은 고시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다중생활시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이 다중생활시설이 바닥 잡기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숙박시설에 들어갑니다. 이 둘 다 크든 작든 둘 다 다중생활시설, 옛날 말로 고시원은 둘 다 준주택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거기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주택, 이것도 역시 준주택이더라고. 세 번째, 오피스텔. 네 번째, 기숙사. 이렇게 총 종류가 네 가지가 바로 뭐에 된다고요? 준주택 종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1번은 얘기한 대로 다중생활시설은 2종 근린생활 될 때도 있고 숙박시설 될 수도 있죠. 2번에 노인복지시설 있죠. 거기 노인복지택은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고 3번에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3번에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이지만 여기는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본다는 얘기고 4번에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택이었죠. 건축법상 공동택이었던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공동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로 본다? 여기는 준주택으로 본다. 그 뜻입니다. 어쨌든 준주택은 네 가지입니다.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준주택이라고 실무에서 주관시단대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공공택지와 주택단지 7번이죠.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뭐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에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그래서 공동택에 건설되는 용지입니다. 총 몇 가지가 있다? 9가지가 바로 공공택지 종류가 되어 있고 자주는 안 나오지만 혹시 나오면은 다음 중 공공택지에 들어가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보니까 거기 1번에 주택법에 따른 공유주택 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이것도 역시 공공택지죠. 또 4번에 동그라미 4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도 역시 공공택지죠. 이게 옛날에 뭐였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는 이게 보금자리 특별법, 보금자리
보금자리택을 갖다 요즘 이제는 박근혜 정부 와서는 공공택 이렇게 부릅니다. 나머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서 짓는 거,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등등등 해서 모두 여기까지 9가지가 공공택지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거기 일단 읽어드리게 할게요. 주택단지란 16조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봉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이때 다음 각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일단 주택단지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 이게 아파트 단지다. 이 아파트 단지, 거기 보니까 주택과 부대시설, 봉시설 다 있는 게 이게 주택단지입니다. 보통 이걸 우리가 단지라 부르죠. 주택단지라 부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전 단계, 즉 대지를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것도 이렇게 아파트가 짓기 위해서 이렇게 털을 닦아 놓은 거 있죠. 이것도 단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단지로 본다. 이것도 주택단지인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거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거든 간에 중간에 이렇게 철도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럴 때는 이 단지하고 이 단지를 한꺼번에 한 단지로 볼 수 있다 없다? 한 단지로 볼 수 없다. 별개 단지로 봐야 된다. 왜? 이런 거 철도, 고속도로, 큰 도로가 지나가면 여기와 여기는 별개 단지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외우는 게 중요하냐면 박스입니다. 박스 안에 1번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나가면 별개 단지다. 그 뜻인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2번하고 3번이죠. 2번 일반도로 몇 미터 이상 지나갈 때, 폭 20m 이상 지나갈 때. 3번에 도시계획 예정도로 몇 미터 이상 지나갈 때, 폭 8m 이상 지나갈 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20m 이상, 3번 8m 이상 이 정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지나가면 어떻다고요? 별개 단지로 본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혼합주택단지입니다. 혼합주택단지는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하고 임대주택이 같이 섞여 있는 단지가 바로 혼합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혼합주택단지란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과 임대택. 여기 임대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택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택이 함께 있는 거. 이럴 때 분양택 이런 것이 같이 들어있으면 뭐가 한다? 혼합됐다. 한마디로 분양택하고 임대택이 섞여 있을 때 이걸 우리는 혼합주택단지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6 끝내게 되겠고요. 이제 쉬셨다가 17강은 부대시설 등 8번 부대시설 등 부대시설, 봉시설, 간선시설 이거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2015년도 나왔어요. 우리가 17강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